환경과 에너지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쓰레기만 제대로 이용해도 환경도 구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려진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기술 함께 만나보시죠. 인류의 문명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며 일어난 산업혁명은 땅 위에 공장을 세우고 길 위에 자동차를 달리게 했죠. 하지만 땅속에 매장된 화석연료는 고갈되기 시작했고 석탄과 석유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만들었고 자연과 환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 위기의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요소들, 바람, 태양, 물 같은 것에서 말이죠. 자, 무엇이 인류를 다시 살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쓰레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화사해지는 저 분홍색 건물. 도대체 뭐라는 곳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일일 3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연간 약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 연기는 쓰레기를 태울 때 나는 연기였네요. 그런데 1년에 30억? 쓰레기가 정말 금값인데요. 도대체 쓰레기로 뭘 어쨌길래 이런 수익이 나는 걸까요? 이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가득 싣고 들어오는 트럭. 저 안에 있는 게 쓰레기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역시 쓰레기가 많네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에 생활 폐기물을 연간 약 8만 4천 톤 반입받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지역 난방 회사에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보이세요? 한 곳에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경기도 광명과 구로구에서만 하루에 발생한 쓰레기 양이 저 정도라니 전국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매일매일 나오는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원회수 시설 안에 모인 쓰레기들은 이렇게 소각로와 연결된 설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각로 안으로 모인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은 고온의 열로 태워지는데요. 도대체 몇 도나 될까요? 약 950도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제어실에서는 집화장에서부터 소각로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벽면에 그려진 연소 과정과 숫자들. 이 숫자들은 쓰레기가 소각되는 곳의 온도, 양, 압력 등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 회사에서 약 53도의 온도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면 이 온도를 지역 난방 회사에 공급하면 판매되는 열 공급 금액 규모는 연간 약 3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에 모여 처리되는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950에 달하는 고온의 열로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열은 그냥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 공사를 통해 주변 5천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와 주택 등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열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쓰레기도 없애고 에너지도 챙겼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곳은 아름다운 바다와 바람이 매력적인 곳. 어딘지 아시겠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귤이 맛있고 말이 유명한 곳. 그렇죠. 바로 제주도랍니다.
쓰레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웬 제주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1인당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국 최고인 곳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업이 중심인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죠. 자고로 상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수십 가지 반찬을 상에 올려야 대접 좀 받았다고 여겼던 우리 민족들. 그 덕분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니 더하겠죠. 그래도 이분들은 남기는 것 없이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이 큰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꽤 될 것 같은데요. 기숙일 때는 약 한 200~300kg 정도 나오게 되고요. 성수 경우에는 한 600에서 한 700~800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다른 종류의 쓰레기보다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경우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전국적으로 약 14,000톤, 처리 비용만 치자면 매해 약 8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연탄 1억 8,600만 장에 이르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음식물 쓰레기가 가져오는 환경 파괴며 비용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곳 음식점에는 좀 특별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 기계 안에 넣으면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온과 전자가 화염처럼 분사되어 내용물을 때리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분자 유기물들이 단원자로 바뀌며 분해가 되는 원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고온의 플라즈마가 쓰레기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없는 탄화물, 즉 수치로 바뀌어 배출되는데 심지어 그 무게까지 원래보다 98%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생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다양한 에너지와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kg당 발열량이 5,300kcal가 넘습니다. 무연탄이 1kg당 발열량이 4,800kcal입니다. 남은 걸로 또 이렇게 좋게 에너지 만들어서 뭐 재활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제 좀 활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음식물로 하는 거면 좀 여러 군데 음식점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좀 시범적으로 많이 좀 생겨야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유기물, 그리고 유기물을 소비하면서 생성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살아있는 유기체나 동물의 배설물,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모두 연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쓰레기도 직접 또는 변환해서 연료화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는 고갈될 염려가 없고 친환경적이며 물과 온도 조건만 맞는다면 지구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바이오 에너지가 제2의 석유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속에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커피 찌꺼기로 달리는 버스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의 일종인 커피 찌꺼기. 커피를 내리고 난 후 남는 이 원두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목재나 볏짚의 탄소함량이 0.47인 것에 비해 커피박의 탄소함량은 0.51로 더 높아 잘 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아침에 마셨으면 점심에도 마셔야 하고 내가 마셨으면 옆 사람도 마셔야 하는 게 바로 커피. 이쯤 되면 커피박도 엄청 배출된다는 거 짐작하시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고 나면 16g의 커피박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커피 원두의 99.8%가 커피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이 달콤 쌉쌀한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고 계십니까? 한 2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예, 2잔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4잔 정도 마십니다. 한 5-6잔 물 대신에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와우, 하루 한 잔은 기본. 심지어는 하루 6잔까지. 밤잠 못 이룰 걱정보다 어마어마한 커피박 무게에 깔릴 확률이 더 커 보이네요.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 최근 5년간 수입된 양을 보면 70만 톤이 훌쩍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커피박의 양 또한 무려 57만 톤에 이를 정도라고 하네요. 1kg의 커피박을 에너지화했을 때를 가정하면 바이오 펠릿과 바이오 에탄올이 각각 415g, 바이오 디젤 170g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버리기 정말 아까운 신재생에너지의 연료네요. 그래서 국내 지자체에서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수거해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와 연관이 있죠. 그동안 커피 찌꺼기는 생활 쓰레기로 분류돼서 소각장애가 소각한다든가 또는 매립을 시켰는데 우리 구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자원재생순환법에 의거해서 충남 청양에 있는 축산 농가의 톱밥 대신 대체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톱밥 대신이라는 말 궁금하시죠? 축산 농가에서는 소들이 생활하는 축사 바닥에 지피나 톱밥을 깔아 분뇨와 섞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퇴비를 농사에 활용하는데 커피박이 그 역할을 대신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랑 신문 기사로 서울시에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돼서 커피 찌꺼기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이게 우리 기존의 축사에서 쓰는 수분 조절제인 뭐 왕겨라든지 톱밥 대체제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게 됐고 커피박은 그 자체가 가진 오일 성분, 단백질,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매스의 함량이 높아 신재생에너지로 가치가 높으면서도 친환경 퇴비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신기하니까 처음 했을 때는 향기 맡아보면서 또 고얀 녀석들 같은 경우는 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맛보고 달달해야 되는데 쌉소름하니까 먹고 뱉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축분과 섞여 퇴비를 만들면 축분에서 나는 냄새까지 잡을 수 있어 농가에서 아주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수분 조절에 활용된 커피박을 축분과 섞인 상태로 된 퇴비, 양질의 퇴비가 이제 2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퇴비가 이제 농가들에게 이제 갈 거예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은
매년 10만 톤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양이 생활 폐기물과 섞여 종량제 봉투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었죠. 바이오매스의 재료가 되거나 친환경 퇴비로 활용되면서 종량제 봉투 비용까지 절감하게 되니 약 23억 원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아끼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남은 커피박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화분에 양보하세요. 커피박은 질소,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해서 일반 퇴비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통에 담아서 옮겨주세요. 네. 컵에 담아주세요. 네. 기존의 흙과 섞어 퇴비로 쓰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잎도 꽃도 왠지 선명하고 화사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렇게 만든 화분을 집안 곳간에 놓으면 병충해 예방도 되고 커피향도 나서 집안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박 퇴비는 벌레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집안 곳곳이 화사해지는 인테리어 효과는 보너스입니다. 화분에서 풍기는 커피향에 꼬마 아가씨도 반한 듯한데요. 커피향이 왠지 초코향 같아서 냄새가 좋아요. 그래도 커피박이 한참 남았다면 이번에는 방향제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탈취 효과가 뛰어난 커피박은 땀 냄새를 없애는 데 유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휴지통에 버려도 악취 제거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신발장에 커피박을 넣으면 습기와 신발 냄새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활 쓰레기로 버려지기만 했던 커피박. 이젠 그저 찌꺼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쉬운 존재가 되었네요. 팔방미인으로 재탄생한 커피박의 또 다른 활용법. 기름이 묻은 프라이팬에 살짝 뿌려준 뒤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묵은 기름때가 싹 사라집니다. 커피박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래 사회를 미리 예상해서 보여줬던 이 영화 기억나세요? Back to the future. Wait a minute, what are you doing, Doc? I need fuel. 연료가 필요하다며 쓰레기통을 뒤져 연료로 만들었던 박사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아이디어였지만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한 자동차들이 실제로 등장했죠. 음식물 쓰레기로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기술도 현실이 됐죠. 음식물 쓰레기요? 저희 아빠 손에 닿으면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다 바꿔주는 저희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이 듬직한 마법사 같은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다는데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곳은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었고요. 네, 별일 없습니다. 어제 그 바이오가스 정제 설비에서 일부 문제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지금 원활히 지금 이송하고 있습니다. 2%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2% 정도까지 오를 수 있고 발생했네요. 예. 그렇게 되면 어제 발생한 가스가 한 3만 1천 정도 때 발생했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은폐수를 두 개를 반입을 받아가지고 공기를 차단한 혐기 소화를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혐기 소화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에너지원인 메탄가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요. 이 바이오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쓰레기도 처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생산하는 그런 복합 처리 시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곳 맞네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쓰레기가 에너지로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곳은 하루에 2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와 은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있던 장소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데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반입장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음식물을 저장하는 호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와서 이쪽에 덤핑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은 여기서 냄새가 계속 나고 이 악취가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로 깨끗이 쓸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다시 이제 여기를 물청소를 한번 깨끗이 해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좀 흘린 것을 없애서 냄새 나는 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매일매일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1, 2차에 걸쳐 분쇄되고 다시 미세하게 분쇄가 되는데 현기성 소화 설비에서 메탄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스 저장조에 저장되어 정제 설비에서 암모니아와 탄화수소를 제거한 후 도시가스 관로를 통해 대전 열병합 발전소로 옮겨져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로 바로 보내 연료로 사용되게 하는 신개념 에너지 발전소인 겁니다.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니 에너지 고갈 시대, 인류에게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닐까요?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 안에 소화조에서 미생물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의 처리 효율에 따라서 저희 시설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생산된 97% 이상의 순도를 가진 바이오메탄. 이걸 가지고 압축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좋은 아침. 잘 지내요. 다음으로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그날그날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음식물하고 은폐수를 현기 소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날 들어온 음식물과 은폐수에 대한 성상 그리고 소화조의 총 고용물이나 아니면 분해 가능한 보르타일 솔리드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미생물은 pH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매일매일 여기서 한 10여 가지 항목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네,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재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한 업체를 찾아보았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플라스틱 같은데 뭔가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식물성에서 온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생분해성을 말하죠. 각종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용기들, 식품 용기로 나오는 불호 성형법을 응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산이나 알코올에 녹기 때문에 그 순환성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생분해성 제품들.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먹을 수도 있는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을
과학적으로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수 전분을 플라스틱과 같은 성질을 갖도록 가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제조 과정의 특징.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은 인체에도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분해돼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기술인 셈이지요. 만약 이 기술이 대중화되면 쓰레기 문제는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쓰레기가 해롭지 않은 세상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분리수거라는 귀찮은 일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또 쓰레기를 에너지로 만들려고 굳이 더 노력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 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어딜까요? 열심히 칼로리를 태워버리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 이곳에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걸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 바로 운동 에너지가 있죠. 하지만 이 운동 에너지는 여태 그냥 쓰고 버리기만 했지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던 에너지들을 수확해서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도 하고 에너지도 모을 수 있는 바로 여기가 에너지 핫플레이스였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바로 신재생에너지 원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에너지원을 찾는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기술은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바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열, 중력, 빛, 진동에너지, 사람의 움직임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활용한 하베스팅 기술이 있고 심지어 버려지는 잉여 전파를 이용한 하베스팅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버려지던 에너지들, 진동이나 사람의 움직임, 태양빛, 열,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에너지, 우리가 움직이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바로 인간 동력입니다. 이 순수한 운동 에너지를 수확해 놀이기구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놀이 동작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니 참 신기한 일이죠. 아이들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면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자가발전 놀이기구. 도대체 이런 놀이기구를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제품에는 이 발전기에는 에나멜 코일과 자석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이제 앉아서 페달을 돌리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나올 수 있게 또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장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페달을 돌리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단순한 놀이가 에너지 수확이 된 겁니다. 사실 놀이 자체가 이제 그 움직이는 것 자체도 이제 에너지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 에너지를 이 놀이기구에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을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수확하는 놀이기구라 그런지 그 모양도 좀 독특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인 바로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요리조리 아무리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전거와는 좀 다른데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소가 되고 또 그네가 되는 놀이기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시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명이 타야지 동작이 되고요. 이
요 페달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이쪽 모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서 전달이 되면은 요 원판 크랭크가 이제 시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모습에 에너지까지 모을 수 있다니 정말 독창적인 놀이기구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놀면서 만드는 에너지 양도 의외로 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12명이 자전거 놀이기구를 타면 시간당 1.2kW의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전기라면 3개의 교실에서 컴퓨터와 전등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가발전 놀이기구의 그 페달링에 따라서 사실 좀 전기량은 좀 다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한 사람이 약 한 70에서 한 100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전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가발전 자전거 놀이기구를 1시간 정도 탔을 경우 컴퓨터 30분, TV는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놀면서 전기를 만들다니 버리는 것 하나 없는 에너지의 기적입니다. 요즘에 사실 친환경 에너지라고 많이 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아끼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운동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전기에 대한 좀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 우리 제품 좀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면 화석연료를 생각하기 쉽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단순하게 걷고 뛰는 일, 우리가 조깅을 할 때도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몸을 굽혔다 펴고 손을 들었다 내리는 그런 동작에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물체가 진동하고 움직이는 순간에도 에너지는 발생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압전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뛰면서 생기는 자극. 눌러지는 압력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압력 발생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 압전 에너지죠. 어떤 판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이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압력을 받은 압전체의 형상이 변하면서 압전체 내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터의 부싯돌을 눌러 자극을 가해 불이 켜지는 것도 바로 이런 정압전 효과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공항에도 이런 압전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수확하는 곳이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 바닥을 발로 밟고 걸어가면서 생긴 압력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전기가 생산됐는지 공항 안의 전광판에 표시도 된다는데요. 이 전광판을 구동하는 에너지도 압전판을 통해서 생긴 전기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손목에 착용하기만 해도 몸의 열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죠.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체열을 통해 에너지를 수확하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이나 소량의 공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전극판에 물방울이 떨어지자 LED 조명이 빛나는데요. 물방울이 전극판 표면에 닿는 순간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하를 갖게 되고 이 전하가 다른 전극으로 옮겨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물이나 공기까지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의 매력이죠.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발전 설비가 닿지 않는 오지나 개인의 생활 전기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어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스스로 움직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화학을 이용해 여러 산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도 웨어러블 전자기기 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자가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열중하는 연구원분들의 모습 보이시죠?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떤 핫한 신소재를 개발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에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체의 운동 에너지, 이제 버려지는 에너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웨어러블 기기의 주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유연한 발전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앞전 소재가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검토를 하였고, 그걸 통해서 기초를 통해서 저희가 유연 앞전 발전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앞전 소자를 저희가 측정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가 개발된 소자를 보시면 구부렸다가 펴졌다가 구부려졌다가 펴졌다 하면서 전기적인 특성이 발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부려졌다 펴졌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 규칙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네요. 요거 물건인데요. 이 소재가 우리가 입는 옷에 부착되거나 옷감의 재료가 된다면 입고 움직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겠군요. 움직이거나 휘어지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앞전 소재의 등장입니다. 연구팀은 세라믹 나노 입자와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전 특성을 띠는 세라믹 나노 입자에 화학 작용기를 붙여주고 이 작용기에 잘 붙을 수 있는 유연한 고분자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덕분에 더욱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해졌죠. 저희가 개발한 이 소자를 실제로 인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팔꿈치에 붙일 수 있게 되고, 이 신소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였을 때 운동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SF 영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아이템들은 바로 웨어러블 기기들이죠. 입거나 신고 있으면 무선으로 자동 연결되어 기록되고 관리되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기들이죠. 이 웨어러블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가볍고 무한대로 구동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의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가 전원용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의 발생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 신소재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기기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로봇이 서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가 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센서와 컴퓨터, 로봇 등 서로 다른 기기들이 통신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더해진 초지능 사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초연결 초지능 미래 사회에서는 각종 산업과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전기를 발생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초연결 초지능 시대. 미래 도시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른바 스마트 시티의 등장입니다.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석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주차 공간을 찾게 돕는 스마트 파킹, CCTV 기능까지 갖춰 보행자의 안전까지 도와주는 스마트 가로등 등 모든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위급한 상황, 전력이 없을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해 자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곳은 바로 그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배터리 잔량이 없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아닌가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한 저희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주요 적용된 부분은 태양광과 그리고 열을 모아서 발전할 수 있는 열전 소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원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아하! 태양광과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배터리군요.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은 조난이나 특이한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가정을 해본 그런 경우입니다. 위쪽은 차가운 그런 바깥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놨고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인체와 비슷한 온도 약 30도씨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제 제품이 무리 없이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잘 충전하는지,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이 없는 상황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작동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없는 야간 상황이나 동굴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체온 혹은 또 기타 모닥불이나 그런 열원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열원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열전 소자이기도 합니다. 열전 효과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온도차에 의해 특정 물질의 전류가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물체의 온도가 생길 때 온도가 높은 쪽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해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열전 효과라고 합니다. 이쪽이 차가운 면, 그러니까 열을 발산하는 면이고 이쪽이 이제 열을 받는 면입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열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아하! 전류가 발생돼서 불이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생소한데요. 산업 현장, 즉 버려지는 열이 많은 현장, 철광 산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서 굳이 사람들이 가서 에너지 배터리 팩을 교환하지 않고 계속 무한정으로 전파 송출이라든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죠. 집 안팎에서 가전을 원격 컨트롤하는 건 기본이고 각종 기기들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가정과 사회의 안전 및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접목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연구원 발견. 이분들이 전력통신 설비의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활용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베스팅의 출력 전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전압이 최근에 우리 지금 가장 큰 화두는 ICT입니다. 그러니까 ICT, IoT, 사물 인터넷, 즉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원격으로 전력기기나 내가 필요한 설비들을 작동을 시키고 껐다가 켜고 아니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센서과 그다음에 무선이라는 통신 관련 쪽에서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 전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력기기용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기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에 어디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들어있다는 걸까요? 최근에 전기 과열 사고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기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과열에 의한 절연 성능 저하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안에 내부의 과열 상태를 온도로서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전력기기용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기는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선 등
전력 설비의 화재나 고장의 원인은 바로 과열로 인한 사고인데요. 이런 전기 과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격으로 전력 설비의 실시간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력기기 회사들도 고민이 많았죠. 보신 것처럼 전선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 주변에 발생한 자기장을 모아서 전력을 생산하니까 에너지 하베스팅을 적용 구현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가 이와 같이 직접 나와 있고 도체에 이렇게 이와 같이 직접 컨택이 되기, 즉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방식은 직접적 방식이라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워진 무선온도 진단 장치는 반도체용 온도 센서 적용으로 각종 전자파와 방사능에 강하고 고전압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한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자기장을 모아 자가 발전이 가능해지면서 반영구적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원래대로라면 2년에 한 번씩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발생하던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죠.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무선온도 진단기는 휴대성이 좋고 어디든 부착이 가능해서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맞게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웨어러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사물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원을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모든 도시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스마트 인공지능이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편의성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고 배터리 충전 문제까지 싹 해결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어질 테니까요. 스마트폰, 가전기구, 산업 현장의 기기들, 심지어 자동차의 배터리, 도로의 CCTV까지 자가 발전이 가능해져 무한하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겠죠.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 오늘 함께 만나봤는데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다 남은 에너지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색다른 대안을 제시해봤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